저는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어느 산에서 지게꾼으로 일했습니다. 주로 산 중간쯤에 있는 쉼터 산장까지 물이며 생필품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간혹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절에 필요한 물건들을 날라주고 품삯을 받기도 하고, 산에 벌목 작업을 할 때는 무거운 장비를 대신 지게에 싣고 오르내리기도 했어요. 그 일은 18살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30년은 넘어가네요. 하루에 2번 정도는 꼭 산을 오르내리면서 산장에 필요한 물건들을 배달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 산에서 30년 터줏대감으로 살다 보니 자주 오는 등산객들 얼굴은 거의 다 아는 편입니다. 제가 활발한 성격이 아니라서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은 없지만, 혹여 늘 오시던 분이 안 보이면 걱정도 하고, 개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좋은 곳에 가시기를 항상 마음속으로 빌면서 살았어요. 여기 산이 제 삶의 터전이다 보니 약수터나 계곡 청소는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가끔 상처를 입은 산짐승들을 치료해주기도 합니다. 등산객들 중에 조난을 당하거나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환자를 업고 산 아래로 내달리는 것도 제 역할이죠. 한 번은 등산객이 바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실수로 아래로 떨어졌는데, 산세가 험해서 구조대도 찾지 못한 것을 제가 숲을 헤치고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전 눈을 감고도 이 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 숲이 어떤 지형인지 훤히 알 정도로 여긴 저에게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매일 산을 타는 일은 매일 다양한 변수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해요. 꽃이 만발한 봄과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 단풍이 물드는 가을, 눈 덮인 겨울산까지 산은 언제 와도 아름답고 눈을 즐겁게 만들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도 많답니다. 저처럼 아무리 산길이 익숙한 지게꾼이라고 해도 사계절의 변화 앞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봄엔 겨울잠에서 깬 뱀들이 숲에 많이 도사리고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 여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에 흠뻑 젖고 탈수 증상이 나서 산을 오르는 게 고역입니다. 가을에는 산 정상으로 갈수록 기온의 변화가 심해서 감기 몸살 걸리기 쉽고, 겨울에는 눈 때문에 길을 잃거나 눈사태로 동사할 수 있어 한 발 내딛는 순간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산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5살 때 이 산에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휴가철이나 단풍철에 놀러왔다가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아이를 버리고 간 사람은 그 산이 생긴 일에 처음이었답니다. 전 그런 곳에 버려졌다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나이가 들면서 산에 오를 때마다 여기 어디쯤에 나를 버리기 위해 왔을 누군가를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엄마가 버렸는지, 아버지가 버렸는지, 왜 버렸는지 그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내리려면 힘들 텐데 어쩌다 지게꾼을 하게 됐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가끔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지게꾼이 되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참 곤란해집니다. 언젠가 산속 지게꾼이 신기한 듯 어느 지방신문사에서 취재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건 상관없었지만, 결국에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가족들이 반대하지는 않는지 시시콜콜 개인사까지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버려졌다는 말을 하는 게 싫었어요. 좋은 일도 아니고 제 사연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은 위로나 격려를 전한다고 한마디씩 건네겠지만, 전 그런 것도 불편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이런저런 번민에 휩싸인 채 다시 지게를 지고 나섰습니다. 특히 산안개가 잔뜩 끼는 날엔 산속 어딘가에 뭔가를 버리고 가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 날엔 제가 더욱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버려졌다는 상처가 산안개처럼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읍내 시장에 가서 산장에서 주문받은 물품들을 사고 산을 오르기 전에 지게에 실을 물품들을 다시 점검한 뒤 깊은 호흡을 내뱉습니다. 이제 굳은 살이 배겨서 아무 느낌조차 없는 딱딱한 어깨에 지게를 둘러매고 산을 오르는 그 순간들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산안개가 발목 아래를 간지럽히는 날엔 자칫 미끄러질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심호흡을 하고 산 입구까지 다다랐는데 뭔가 바람결에 펄럭이는 게 보였어요. 현수막이었습니다. 어제까지도 못 보던 건데 그새 누군가 달아놓고 간 듯 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면서 현수막을 보다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수막을 다시 봤어요. 산에서 버려진 아이를 찾습니다. 나이는 5살, 이름은 강도영. 눈이 크고 또래보다 키도 큰 편. 찾아주시거나 소재를 알고 계신 분에게 특급 사례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전 산장 주인에게 조금 늦겠다고 전화를 건 뒤 그대로 뛰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연락처를 외우고 또 외우면서 정신없이 뛰고 또 뛰었어요. 어쩜 제가 뛰어가는 이 길은 40년 전에도 제가 똑같이 갔던 그 길일 겁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났네요. 유난히 산안개가 지천으로 깔려서 산을 오가는 사람들마다 짜증을 내던 그날, 전 그 산에 버려졌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전 그 산속 그 안개 속에 버려졌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무작정 누군가를 따라가다 길을 잃은 것도 같고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숲에서 애우는 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지면서 무슨 일인가 놀라 달려온 사람이 바로 산중턱 쉼터산장 주인이었어요. 주인은 눈물에 콧물 범벅이 된 저를 가만히 안고 산장으로 가서 초코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때 먹은 초코우유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달달한 맛이었을 겁니다. 너 이름이 뭐야? 왜 여기에서 울고 있었어? 혹시 길을 잃어버린 거야? 산장 주인은 이것저것 물었지만 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있었는데도 아마 너무 충격이 커서 그 순간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는 저를 주인은 한참 쳐다보다가 어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산 아래 작은 고아원에서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달려왔어요. 고아원 원장인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젊어서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둬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군요. 산장 주인과는 잘 아는 사이인 듯 김 선생님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저를 보더니 따뜻하게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울지 말고 걱정 말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 목소리도 그 손길도 참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까 미소를 짓는데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산장 주인과 김 선생님은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었어요. 경찰에는 연락 안 했어. 그래, 어차피 부모를 못 찾으면 시설에 보낼 건데.
근데 애가 통 아무 말을 안 해. 충격이 클 거야. 당분간 내가 데리고 가서 보살필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산장 앞에 잃어버린 애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 써붙여두는 게 낫겠다.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야. 내 생각에는 별 소득은 없어 보이긴 한데 또 모르니까. 부모가 마음이 바뀌어서 찾으러 올 수도 있잖아. 글쎄, 그럴 마음이라면 굳이 이런 산속에 버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아예 작정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발견 안 됐으면 아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휴 몹쓸 인간 같으니. 쉬쉬, 조용히 해. 애 들어. 어쨌든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내가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그래. 어떻게 자식을. 아휴 나쁜 인간. 주인과 김 선생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말의 뜻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어린 마음에도 버려졌다는 그 말만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쩜 발견되지 못했다면 끔찍한 일을 당했을 거라는 산장 주인의 말에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늦가을 산은 겨울처럼 춥고 단풍 아래 음지는 축축한 땅의 기운이 올라와 감기 걸리기 딱 좋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울다 지친 저는 김 선생님 품에 안겨 고아원에 와서는 내리 이틀 동안 죽은 듯이 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깨었을 때 낯선 곳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죠. 이제 깼니? 배 안 고파? 전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니? 역시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알겠다. 억지로 말 안 해도 돼. 나중에 말하고 싶을 때 해. 당분간 여기서 지내게 될 거야. 여긴 네 또래 애들도 있고 너보다 나이가 많은 형아나 누나들도 있어. 형아와 누나가 잘 보살펴 줄 거니까 잘 지내도록 해. 언제든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알겠지? 김 선생님은 저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 제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거기 형아와 누나들도 특별히 친절하거나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못살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처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힘들어하는 저를 일부러 모른 척 해주었어요. 고아원은 오래된 학교 건물 일부를 고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층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서 원장실과 원생들 숙소, 식당과 공동 목욕실과 화장실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내다 보이는 마당은 운동장 크기만큼 컸고 담장을 따라 울긋불긋 꽃과 나무들이 잔뜩 심어져 있어서 식물원 느낌도 났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제법 튼실한 잉어 몇 마리가 한가로이 다니기도 했고 김 선생님이 가꾸시는 텃밭에는 야채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고아원이었습니다. 전 거기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물론 충격 때문인지 몇 달 동안은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모두 잘 참아주고 기다려준 탓에 곧 말도 했고 그곳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 오기 전까지의 일은 좀 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성하준, 제 이름만 겨우 기억났고 부모님 이름이나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는 이상하게 가물가물했습니다. 처음부터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아무리 용을 쓰고 기억해내려고 해도 머리는 백지 상태가 되었어요. 어쩜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제가 기억 못한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야단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 내성적이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원래 그런 아이였는지 버려지고 나서 위축된 마음에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혼자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서 먼 곳만 바라보았는데 딱히 어딘가를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딘가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고 그저 멍 때리고 있는 게 제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종종 선생님의 질문을 못 듣고 대답도 못해서 주의를 받았어요. 선생님은 몇 번 주의를 줘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성화준, 너 선생님 무시하는 거냐? 왜 질문을 여러 번 하게 해, 어? 그리고 대답은 왜 안 하는데? 너 수업은 듣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니? 도저히 안 되겠다. 부모님, 아니, 원장님 모시고 와.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가기 마련인데 전 김 선생님이 학교에 오는 게 싫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싫은 게 아니라 김 선생님이 오는 것 자체가 제가 고아라는 것이 친구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싫었어요. 그전까지는 제게 연필도 빌려주고 지우개도 빌려주던 짝이 제가 고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책상 중간에 금을 쫙 긋더니 절대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 이 금 넘어오면 죽는다. 이 책상이 네 거야?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니. 난 네가 고아라는 게 싫어. 내가 고아라서 이 금을 그은 거야? 우리 엄마 그러는데 고아는 자기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이래. 그래서 아예 상종을 하지 말랬어. 초등학교 애들 입에서 근본이니 상종이니 하는 말이 튀어나오니까 참 이상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단어들로 비웃음을 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 근본도 모른다, 천하다, 상종 못할 존재다, 음흉하다, 일부러 약한 척한다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말들로 상처를 받았고 조롱을 당했고 심장이 찔렸습니다. 심지어 저와 짝꿍을 한 해 부모님이 찾아와서는 담임 선생님께 짝을 바꿔달라고 항의를 하는 바람에 전 짝도 없이 늘 혼자 맨 뒤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어떤 아이는 제가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때로 몰려와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고아라는 게 천벌을 받을 만큼 나쁜 존재라는 걸 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괴물이나 악마보다 더 나쁜 게 고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전 점점 주눅이 들었고 혼자 딴 세상에 가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갔다 온 김 선생님은 언제나 절 꼭 안아주었어요. 하준아, 울고 싶으면 울어. 참지 말고. 선생님, 말해봐. 제가 괴물이나 악마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런 나쁜 말을 해? 애들이요. 고아는 괴물이나 악마보다 더 나쁘고 고아라서 몸에서 냄새가 난대요. 아무도 저와 놀려고 하지 않고 말도 안 해요. 5살 때부터 늘 울기만 해서 그런지 1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우는 것에 힘을 쏟는 것도 지겨웠어요. 사실 전 담임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하는 질문들에 그 누구보다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1등하는 애도 모르는 문제를 전 단번에 풀었어요.
하지만 번쩍 손을 들고 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두 괴물이나 악마보다 못한 고아 주제에 잘난 척을 한다고 할 테니까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대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했어요. 중학교 때는 반에서 힘 좀 쓴다는 녀석들의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녀석들이 물을 떠오라고 하면 떠와야 안 맞았고, 빵을 사오라고 하면 사오고, 무릎을 꿇으려면 꿇어야 학교 생활이 편했습니다. 가끔 녀석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방과 후 옥상에 끌려가서 죽기 전까지 얻어맞아야 했어요. 맞는 게 두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괜히 반항하다가 학교가 시끄러워지면 언제나 사태를 수습한다는 핑계로 선생님들은 고아인 저부터 다그쳤습니다. 성화준, 너 뭐 잘못 먹었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평소엔 죽은 듯 쉬는 애가 왜 갑자기 그랬어? 네가 먼저 애들한테 덤볐다며. 너 하나 때문에 반 분위기 엉망이 된 거 안 보여? 너 이러는 거 고아원 원장 선생님도 아시니? 제가 먼저 안 때렸어요. 걔네가 절 먼저 때렸다고요. 무슨 소리야. 본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네가 먼저 발길질을 했다고 다들 말했어. 일단 고아원 원장쌤한테 전화해서 알릴 거야. 맞은 애들 부모님이 이대로 못 넘어간다고 하니까 학부모 회의가 열릴 거야. 어느 누구도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들은 3명이었고 전 혼자였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제가 훨씬 더 맞았고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도 제가 먼저 싸움을 걸었고 반 분위기를 망친 장본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제가 맞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긴 센 녀석들의 부모님 앞에서 쩔쩔맸어요. 그 부모님들은 학교 발전 기금을 내는 사람들이었고 전 고아였으니까 제 말 따위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김 선생님이 와서 그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굽실거리는 게 정말 보기 싫었어요.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했다고 말해야 그나마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터득했죠. 대충 녀석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조용히 살자. 그게 모두에게 편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1학년 때 전 과감하게 자퇴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굽실거리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죄 없는 김 선생님이 저 때문에 늘 굽실거리는 것도 싫었고요. 하준아,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앞으로 뭐라도 하고 살 거 아니냐. 그딴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에요. 네가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했겠지. 선생님은 널 믿는다. 하지만 언제든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항상 물릴 줄도 알고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해.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야. 알겠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가 어떤 짓을 해도 화내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분이 바로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버지였고 스승님이셨어요. 제가 잘 표현을 안 해서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굴어도 진심으로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슴 아파하는 건 되도록 안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만약 억지로 참고 다녔다면 전 매일 고아라고 얕잡아보고 괴롭히는 녀석들과 싸우거나 아님 맞아야 했을 테니까요. 세상에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 고아가 된 제 운명을 탓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 고아들이 오히려 이 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댈 데도 없고 누구 한 사람 믿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만 믿고 악착같이 살아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고아가 아닐 겁니다. 고아라는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악착같이 살아남는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아라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학벌 따지고 인맥 따지고 집안 따지는 우리나라에서 고아로 성공하기는커녕 살아남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둔 건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어느샌가 피가 들끓어 올랐고 자꾸만 제 안에 파괴적인 본능들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꼭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항상 제 편이었고 절 측은하게 여기셨습니다. 제 생각을 항상 지지하고 응원했지만 그래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기만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제가 너무 착하고 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한다고 생각하셨죠. 고아원에 봉사를 오시던 태권도 도장 사범님께 부탁해서 태권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싸움 잘하라고 태권도 배우라는 게 아니야. 그런 거라도 배워두면 자신감도 좀 생기고 배짱도 길러지고 그럴 것 같아서 배우라는 거야. 몸을 쓰고 땀을 흘리다 보면 잡념도 사라지고 생각도 좀 긍정적이게 되고 그럴 거야. 네, 선생님, 한번 배워볼게요. 하지만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죠? 그럼 언제든 그만둬도 돼. 그렇게 배우게 된 태권도 역시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 제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죠. 절 지켜보는 김 선생님의 마음도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늘 묵묵히 지켜보셨고 제가 뭘 하든 기다려주셨어요. 하루는 고아원 근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버려진 장소라 사실 자라면서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날의 충격이 생각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외면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숲으로 들어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숲으로 부는 바람 소리도 좋았고 어디선가 울어대는 새소리도 편안했고 나무끼리 흔들리면서 내는 울림소리들도 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은 살면서 처음이었죠. 그렇게 매일 산에 갔습니다. 정상까지 갔다 내려오면 3시간 정도는 걸렸는데 조금 숙달이 되고 산 지리에 익숙해지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을 일부러 만들어서 가기도 하고 지름길을 찾아서 표시도 해두고 산의 지역마다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에 저절로 그려지면서 묘하게 즐거웠고 신이 났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산을 오르게 되었고 다리에 힘도 붙고 근력도 생기면서 어느새 마음에도 근육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게 자신감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당당함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중턱 쉼터 산장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래전 제가 산에 버려졌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하고 김 선생님께 보낸 그분이었어요. 가끔 그분이 고아원에 먹거리를 주러 오실 때가 있었는데 눈인사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산장 주인은 일부러 절 불러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용돈도 주곤 하셨죠. 하준아, 올해는 몇 살이지? 18살인데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널 처음 봤을 때가 엊그제 같더니 세월 참 빠르다.
그래, 매일 산을 타는 것 같던데 어때, 할만하니? 네, 산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아요. 너 산 타는 거 보니까 힘도 좋고 빠르고. 그래서 말인데 지게꾼 한번 안 해볼래? 지게꾼이요? 그래, 너도 알지? 우리 산장에 물건 가져다 주는 아저씨. 네, 알아요. 그 양반이 이제 나이도 들고 허리도 다치고 그래서 지게 일을 그만둔다고 하네. 나도 난감해서 사람을 어떻게 구하나 고민했는데 그 양반이 널 추천하는 거야. 네가 산 타는 걸 봤는데 산귀신처럼 잘 탄다고 하면서 젊고 힘도 좋고 잘할 거라고 말이야. 어때? 근데 그거 기술 같은 거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지게 치는 법은 그 양반이 가르쳐 줄 거야. 일당을 쳐서 주는데 내가 섭섭치 않게 줄게. 한번 고민해봐. 알겠지? 그 제안이 제가 지게꾼이 된 시작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던 제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산을 가장 잘 타는 사람처럼 보였고 지게꾼이 되기에 제격이라는 칭찬과 응원을 받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지게에다 주문받은 물건을 지고 나르기만 하는 단순한 일인데 일당은 꽤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는 중노동이니까 그만큼 쳐주었어요. 김 선생님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산장 주인도 적극적으로 권하니까 마음이 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딘가 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태어나서 제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것도 짜릿했고요. 지게꾼 일을 안 해도 하루에 2번은 산을 오르내렸을 텐데 운동도 하고 돈도 벌면서 일석이조라는 생각에 매일 산을 타는 게 천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벌써 30여 년이 되어가네요. 그 사이 산장 주인이 지병으로 죽고 2번 정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전 여전히 지게꾼 일을 하고 있고요. 돈을 버는 족족 김 선생님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전 쓸데도 없었고 지금까지 절 키워주신 김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저처럼 버려지고 힘들어하는 원생들을 위해서 잘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넘도록 고아원에서 독립하지 않고 있는 저를 잘 봐달라는 일종의 뇌물이기도 했고요. 대개 18살이 되면 고아원에서 독립하기 마련인데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 선생님을 도와서 낡은 고아원을 손보고 시설도 고치고 학교가 먼 애들은 아침 저녁 차로 등하교를 시키면서 고아원 집사가 되어 살았습니다. 고아원은 정부 지원이나 시민단체 기부로 운영되었지만 해마다 후원이 줄어들어서 늘 적자에 허덕였거든요. 그나마 제가 지게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유지되는 편이었습니다. 김 선생님과 저는 틈틈이 마을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품삯 대신 농작물을 받아서 애들 식비를 감당하기도 했고 근처 과수원에 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받아온 과일로 애들 간식을 나눠주곤 했어요. 전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면서 약초며 버섯을 따서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준아, 네가 이렇게 옆에 있어서 난 든든하고 좋은데 네 인생을 생각해보면 이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너도 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니? 독립도 하고. 선생님, 제가 귀찮고 그런 거 아니시면 그냥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었는데 그래도 지게 지고 산에 오르내리면서 보람도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네가 보람을 느낀다고 하니까 다행이구나.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니? 부탁이요? 너도 알겠지만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이 일이 부쩍 부대끼는구나. 네가 늘 내 옆에서 봐서 알겠지만 원생들 챙기면서 산다는 게 보통 결심이 아니면 엄두를 낼 수도 없는 일이잖아. 그런데 내 보기엔 네가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서 고아원 운영을 맡아보는 건 어떻겠니? 제가요? 저더러 원장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너만큼 이 일을 잘할 사람은 없어. 아주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그 어떤 일에도 가슴이 뛰어본 적은 없었는데 심장이 요동쳤어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김 선생님의 응원이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전 당장 검정고시 준비를 했고 2년 만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마흔 넘어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그러했듯 깡으로 버티고 뚝심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학 입시 준비에 돌입했고 역시 2년 만에 방송통신대에 합격했습니다. 하루에 2번 지게일도 해야 해서 새벽과 밤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열심히 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서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방통대 졸업 후 보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땄어요. 늘 옆에서 지지해주는 김 선생님 덕분에 전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세상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도 훨씬 진지해졌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산안개가 잔뜩 끼어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산장에 가져다 줄 물건을 지게에 싣고 산을 오르는데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산안개가 짙게 낀 날은 등산객들도 뜸했어요. 산을 타는 것도 평소보다 2배는 더 힘이 들었습니다. 안개를 밀어내면서 걸어야 해서 다리에 힘도 들어가고 자칫 방향을 잃을까 온몸에 긴장을 해야 해서 몸살나기 딱 좋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는데 숲의 어딘가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산을 타기 시작한 이후 숲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소리의 방향을 가늠하면서 잔뜩 낀 산안개를 뚫고 가는데 누군가 재빨리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흘낏 쳐다봤더니 웬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기요 하고 불렀지만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겨우 소리를 따라 숲을 헤치고 갔더니 5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순간 오래전 숲에 버려졌던 제 모습과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를 덥석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달아나던 그 여자의 뒤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산안개 때문에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안고 산 입구까지 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흠뻑 땀에 젖은 몸과 진정되지 않은 호흡을 애써 누르는데 어느새 아이는 울다 지친 듯 제 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국 아이를 안고 고아원으로 왔습니다. 이제 백발이 된 김 선생님은 연신 기침을 하면서
제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유심히 쳐다보셨어요. 설마 그 아이는... 네, 숲에서요. 김 선생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니까요. 숲에 버려졌던 제가 그 숲에 버려진 아이를 안고 왔으니 김 선생님 마음도 참 복잡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 네, 아마 한 이틀은 잠만 자겠죠. 저처럼. 근데 넌 괜찮냐? 제가 무슨 걱정이에요. 이 아이가 걱정이지. 또 나처럼 부모님을 못 찾으면, 아니, 버려진 것조차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되면, 자라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래서 참아야 하고, 그런 이유로 주눅든 채 살아가야 하는 게 걱정이죠. 전 그 말을 뼛속에 묻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내리 이틀을 자더니 다시 깨어나서 울었어요. 울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아저씨가 엄마 찾아줄 테니까 걱정 마. 혹시 이름이 뭐니? 강도영. 도영이구나. 우리 도영이 참 착하다. 그럼 부모님 이름은 알아? 아버지 이름은 강도수. 엄마는? 엄마가 날 버렸어. 순간 전 멈칫했어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걸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정진애. 그렇구나. 그럼 어디 살았어? 몰라. 그럼 집 전화번호나 주소도 몰라? 몰라. 그제야 도영이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한 듯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과 부모님 이름까지 또박또박 기억하는데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모른다는 게 조금 의아했지만 김 선생님은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알아도 말 안 할 수 있어. 왜요? 엄마에게 버려진 걸 또렷이 기억하잖아. 얼마나 충격도 크고 상처도 크겠어. 그런데 낯선 사람한테 그런 걸 가르쳐줄 리가 없지. 어쨌든 여긴 낯선 곳이잖아. 지금으로선 자기를 버린 엄마보다 우리가 더 무서울 수도 있어, 애한테는. 그럼 어쩌죠? 뭘 어째. 너도 그랬잖아. 처음엔 입 딱 다물고 말도 안 하고. 전 그때 진짜 기억이 안 났어요. 일단 애한테 맡겨보자. 마음이 안정되고 먼저 마음을 열어야 말을 할 거야. 여기가 나쁜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저절로 얘기를 할지도 모르니까. 전 도영이가 왠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꼭 어릴 적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겨우 극복했다고 믿었던 제 마음속 상처가 쓰리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도영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산장에 물건을 나르다가 애들 잘 먹는 소시지를 사다가 줘도 조금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간식거리를 사다 줘도 통 손에 대지 않았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마당을 서성이기도 하고 악몽을 꿨는지 이불에 오줌을 싸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읍내에 가서 치킨을 여러 마리 튀겨서 애들 먹으라고 펼쳐놓았는데 도영이는 왜 안 먹어? 여기 치킨집 맛있는데. 전 후라이드보다 양념을 더 좋아해요.
그랬구나. 그럼 아저씨가 다음에는 꼭 양념으로 사올 거니까 오늘은 이거 먹자. 어르고 달랬더니 그제야 도영이는 닭다리 하나를 들고 조금 먹었습니다. 버려질 때 입고 있던 옷이며 운동화가 아주 값비싼 유명 브랜드인데다가 5살답지 않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가난한 집안에 같지는 않았어요. 녀석을 보면 볼수록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지만 고아원에 오는 애들의 사연은 거의 비슷해요. 부모가 죽고 고아가 되어서 경찰에 맡겨졌다가 시설에 오기도 하고 친척들도 맡을 수 없다고 모른 척하면 결국엔 고아원에 오게 됩니다. 대개는 버려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드물지만 부모가 애를 잠시만 맡기고 가는 경우도 있죠. 경제적 사정으로 아이를 맡기거나 혼자 아이를 기르면서 돈을 벌기 힘들다 보니 고아원에 사정을 하고 맡기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일단 여기 오면 애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눈치채고 늘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비슷한 또래끼리 뭉쳐서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믿지 못하고 시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겉으로는 속내를 감추고 서로 친한 듯해도 고아원에서 독립할 때는 서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의 생활은 그 아이들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죠. 더러 입양을 가서 사랑받고 자라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요. 해외 입양이 된다고 해도 타국에서 아이가 얼마나 잘 자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전 그런 경우를 숱하게 봤어요. 김 선생님이 제가 고아원 운영을 잘할 거라고 말씀하신 데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누구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도영이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전 정신없이 고아원으로 달려오면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어쩜 처음으로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무시당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 부모님을 찾아서 활짝 웃는 도영이를 볼 수도 있겠구나. 제발 도영이가 가족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김 선생님이 제 연락을 받고 초조한 듯 고아원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아직 도영이에게 말 안 했다. 연락처는. 알아왔어요. 일단 전화해서 그쪽 상황을 좀 알아보자. 혹시 아이를 함부로 보냈다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 이미 한번 버렸는데. 네,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보낼 수 있어요. 버렸는데 또 갑자기 찾는 것도 이상하긴 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니 웬 중년의 여자가 받았습니다. 저기 강도영 아이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우리 도영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렇긴 한데. 거기가 어딘가요? 제가 당장 갈게요. 잠깐만요. 도영이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그의 친할머니입니다. 네, 그래도 전화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뵙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도영이 정말 무사한 거죠? 잘 있죠? 네, 숲에 버려져서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유, 세상에. 정말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전 그분의 말을 100% 다 믿을 수 없어서
고아원보다는 쉼터 산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읍내 찻집이 아니라 일부러 산장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차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만에 하나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도영이를 보자마자 차에 태워서 달아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했죠. 그리고 제가 도영이를 발견했을 당시 바람처럼 스쳐 지나 달아나던 여자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도영이의 안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산장에서 보자고 하니까 좀 이상했지만 정말 도영이를 찾을 생각이라면 산을 오르는 수고로움은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다음날 전 좀 일찍 지게에 물건을 실어서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 온다는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나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안 받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2시간 정도 더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어요. 실망도 들었고 화도 났습니다. 분명 전화를 할 때는 당장이라도 애를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하룻밤새 마음이 변한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때마침 김 선생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김 선생님. 그분이 안 왔어요. 뭐? 안 와? 어제는 그렇게 빨리 보자고 하더니 정말 안 왔단 말이냐? 네. 아휴, 난 그것도 모르고 도영이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랬는데. 일단 제가 갈게요. 도영이 할머니라는 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에 김 선생님도 적잖이 실망하셨어요.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누군가 자꾸 절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돌아보면 어디로 숨은 건지 안 보였어요. 잘못 봤나 싶어서 서둘러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영이부터 찾아보니 마당가 연못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요즘 도영이는 연못에 잉어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할머니라는 사람이 왔더라면 도영이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하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도영아 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웬 중년의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닙니까? 여자를 본 도영이가 활짝 웃으면서 할머니 하고 달려가 안겼습니다. 중년의 여자는 도영이를 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무슨 일인가 김 선생님도 나와보셨죠? 저기 혹시 오늘 산장에서 보기로 한 분이십니까? 네, 제가 도영이 할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안 오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난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혹시 몰라서 그랬어요. 애는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돈만 달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딜 가는지 뒤를 쫓아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영이 할머니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일부러 산장에서 뵙자고 했던 겁니다. 할머니, 여기 아저씨와 김 선생님이 나 잘 챙겨주고 달래주고 그랬어. 아이고, 우리 도영이 그랬어? 저는 이곳 원장입니다. 도영이가 이렇게 할머니를 찾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도영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잘 데리고 있어줘서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영이 할머니는 저와 김 선생님에게 연신 깊이 절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울먹였어요.
언뜻 얼굴은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이 엿보였지만 차림새는 부티가 잘잘 흘러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도영이를...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자 도영이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사정 얘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답니다. 20이 되어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때 첫사랑 남자를 만났답니다. 하지만 남자 집에서 여자가 고아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헤어졌대요. 하지만 그 뒤에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차마 남자를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더랍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이를 낳고 일을 하면서 살았대요. 손이 빠르고 일을 잘해서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고 조금씩 돈도 모아서 식당을 차렸답니다. 다행히 식당도 잘 되었고 아들도 잘 자라주어 더 바랄 게 없었고요. 아들은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첫 발령을 받고 갔는데 그곳의 아가씨와 사랑을 하게 되었대요. 하지만 아가씨 집안을 보고 도영이 할머니는 반대를 했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선술집을 하는 엄마 밑에서 뭘 보고 배웠을까 싶었답니다. 자라면서 한 번도 엄마 말을 거역한 적이 없던 아들이었지만 아들은 어느 날 아가씨와 달아났습니다. 죄송하다는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두고 가버렸대요.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저도 구하라는 이유로 남자 집안에서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는데 제가 주제도 모르고 아들 결혼을 반대했으니 아휴, 전 당해도 싸지요. 도영이 할머니는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아들을 기다렸답니다. 만약 돌아오면 며느리도 따뜻하게 받아줄 생각을 하면서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대요. 장사는 더 잘 되었고 식당 건물을 시작으로 근처에 건물이 나오는 족족 사들였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니까 고생스럽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통사고였죠. 도망간 뒤로 학교도 그만두고 어느 도시에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살았답니다. 밤늦게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대요. 도영이 할머니는 피범벅이 된 아들의 죽음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달아났던 그 아가씨가 임신한 몸으로 장례식장을 찾아왔더랍니다. 아들을 허망하게 보냈지만 내 아들 핏줄을 가진 그 아이를 며느리로 품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했지요. 도영 할머니는 며느리를 정말 애지중지 생각했답니다. 같이 살고 싶었지만 혹여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아파트도 구해주고 몸 풀 때까지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일주일에 3번은 집안일만 별도로 하는 아줌마를 붙여주었답니다.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접 사다 주기도 하고 식당에 불려다가 만들어서 먹이기도 했대요. 며느리가 감정 표현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속은 착한 아이 같았죠. 그렇게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도영 할머니는 손주를 안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대요. 며느리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게 생활비도 넉넉히 보내고 며느리 친정에도 틈틈이 돈을 보내주곤 했답니다. 손주가 좀 자라면서 좋은 유아원과 유치원에 보내고 교육도 잘 시키고 싶은 마음에 좀 더 큰 도시에다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었대요. 며느리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를 기르면서 살았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주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자고 갔대요. 도영 할머니는 이제 여생은 손주 보는 낙으로 살 생각이었고 재산 모두는 손주에게 줄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며느리가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감기 몸살이라고 하더니 다음 주엔 도영이가 아프다고 하더래요. 할머니가 직접 가겠다고 했더니 그 길로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헐레벌떡 찾아갔더니 아파트는 이미 팔아버렸고 며느리와 손주는 행방이 묘연했대요. 그 집에서 일을 해주던 가정부에게 연락을 했더니 며느리에게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정부 말로는 남자가 도영이를 몹시 구박했다는 겁니다. 손주를 버리든지 지 할머니에게 갖다 주든지 하라면서 날이면 날마다 며느리와 싸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우리 도영이를 어디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남자가 있어서 새 출발하려면 그냥 손주를 자신에게 보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까지 연락을 두절하는지 이해가 안 갔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이 며느리의 자동차가 주차장에 있다고 알려주더래요. 세금이 체납되어서 구청에서 번호판을 떼어간 상태였고 운행이 중지되어 있었죠. 경비원 말로는 며느리와 함께 살던 남자가 차를 몰고 다녔는데 이사를 가면서 차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도영 할머니는 어렵게 자동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대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애를 데리고 간 곳이 바로 그 산이었어요. 그때 운전을 했던 사람이 남자였고요. 블랙박스에는 며느리가 손주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답니다. 갈 때는 아이를 데리고 갔던 며느리가 올 때는 빈손으로 도망쳐 오더랍니다. 그 장면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기도 했대요. 그래서 바로 산 입구에 현수막을 달았던 겁니다. 정말 나쁜 인간들이네요. 그럼 며느리와 그 남자는 어떻게 됐나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직 잡았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저와 김 선생님은 도영 할머니의 기구한 운명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도영이는 할머니를 찾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부모를 찾은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도영 할머니는 자신의 식당에 저와 김 선생님, 원생 모두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낡고 오래된 고아원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거액의 기부금과 매달 후원 약속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손주를 찾아주고 잘 보살펴준 저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거듭 전했어요. 얼마 뒤 며느리와 그 남자가 지방의 어느 여관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이를 버렸는지 물었더니 남자가 아이를 버리라고 해서 그랬다는데 도영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분노하셨죠. 남자가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얼빠진 며느리는 아마도 남자에게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경찰이 말하더랍니다. 남자는 자신도 어려서 부모에게 버려졌는데 그냥 복수심으로 도영이를 버리라고 했다면서 조금의 반성의 기미가 없더래요. 아무래도 둘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여곡절과 여러 변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결국에는 사필귀정대로 간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죠. 저는 도영 할머니와 함께 며느리가 재판을 받을 때마다 참석했고 또 도영이를 발견했을 당시 증언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도영 할머니가 동갑이라는 사실도 알았죠. 이제 50줄에 접어든 우리 두 사람은 새삼 무슨 운명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도영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도영 할머니도 저와 비슷한 느낌인지 괜히 발그레지고 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곤 했죠. 보다 못한 김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답답하네. 그냥 두 사람 합쳐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뭐가 왜 이래? 자네 도영 할머니 좋아하잖아. 아이, 선생님. 도영 할머니도 이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내 눈은 못 속여요. 네, 선생님. 성 선생님 좋아합니다. 도영 할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성 선생님도 저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도영 할머니가 먼저 용기를 내서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성 선생님, 우리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봐요. 외로운 사람끼리 여생은 의지하면서 살아봐요. 네?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건 남자가 먼저 해야 한다는데. 제가 말 안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러다 말 것 같아서 했어요. 이제 죄송해요. 죄송하면 같이 살아봅시다. 우린 김 선생님의 주례로 고아마당에서 조촐하게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김 선생님은 모두의 애도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전 지금 고아원 원장으로 도영 할머니, 아니 우리 아내는 여전히 식당 사장님으로 살아갑니다. 우린 평일에는 열심히 자기 일하며 살다가 주말에 만나는 주말 부부예요. 늦게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만큼 항상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매일 문자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면서 사랑을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도영이는 어느새 15살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휴일이면 고아원에 와서 동생들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전 가끔 도영이 손잡고 산을 오르기도 해요. 그곳에 버려졌던 일을 떠올리고 지게꾼이 되어 그 산을 오르던 때를 그리워하고 또 이렇게 우리 도영이를 만나고 아내를 만난 곳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상 정상까지 오릅니다. 이 정도면 저도 괜찮은 삶을 산 거 아닌가요? 요즘 아내 건강이 좀 걱정입니다. 이제 식당도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고집을 피우네요. 늘 서서 일하느라 무릎 연골이 다 나갔다고 아파하는데 이번 주말에 오면 아내 손잡고 천천히 호흡을 맞추면서 산에 오를 생각입니다. 오순도순 옛날 얘기하면서 가다가 목이 마르면 오이 씹어먹고 들꽃도 한아름 따서 아내 품에 안겨주고 싶네요. 삶이 뭐 별거겠어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